아직은 이제 하방은 단단하게 잡혀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초 체력 펀더멘탈. 이제 과연 추가적인 위로 업사이드가 얼마가 있을까? 내 매수가만 오면 또는 손실이 조금만 줄어들면 매도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투자 심리가 이러면 매도가 아니라 추가 매수해야지라는 심리로 바뀔 시점이 올 겁니다. 금리라던가 유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길게 보면 다 해결될 재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번 실적 발표하면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하이닉스의 자사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사실 엄청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장 기대치보다 뭐 뜨뜻미지근한 그런 표현들이 좀 있었죠.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굉장히 강한 구체적으로 숫자들을 명시를 좀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잠깐 반등했었지만 그 이후로 사실 힘을 계속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40조 원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약 7천억 정도를 하루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 자체가 주식을 무조건 이제 매수를 7천억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일평균으로 나누면 7천억 정도니까 이제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해야 정해진 기간 안에 주식을 다 채울 수가 있겠죠. 40조라는 규모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시장에 대한 강력한 하방 매수 수급 주체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보고 따라 들어오는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의 심리가 확 바뀌는 하이닉스가 심리는 바뀌는 상황이 되었어요. 일단은 시장에서 3분기 이제 하이닉스가 밝힌 거는 3분기 중에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9월까지 가지 않고 8월 중순경에 다행히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긴급하게 또는 긴급하게 발표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컨센은 3에서 5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 3에서 5% 정도가 이 정도는 주주 환원을 해줘야 된다. 시총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1,400조 되니까요. 한 70조 원 이상을 그러니까 배당 포함해서입니다. 해서인데 지금 이제 오늘 시총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총으로 하면 약 3.3%입니다. 이 부분을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서 산다면 조금 더 전체 시총 대비하면 또 변경은 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작은 규모는 아니다. 시장의 컨센을 일정 부분 충족한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수익 잉여 흥금 흐름을 이제 다시 배당으로 환원하겠다라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득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되면 단순으로 뭐 1년 내내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규모를 매 분기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엄청난 규모가 되는 연간으로 10% 정도를 지금 평균 한 3%씩 4번만 해도 12%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뭐 아쉽지만 늦게 나와서 아쉽지만 주가 다 떨어진 다음에 나오고 또 툼에도 나오고 한 다음에 나와서 아쉽지만 어쨌든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아주 큰 재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추가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 때 그러니까 10월 말경이 되겠죠. 3분기 실적 발표가 3분기가 6, 7, 8, 9니까 실적 발표하는 10월 말경에 또 추가적인 배당과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주가가 조금 좀 많이 좀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된 상태에서의 이게 나왔다라고 하면 또는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세론 이슈가 나왔을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이 기대했었던 7월 말이나 8초에 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발표를 했던 게 시장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 기조가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좀 약간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적인 부분까지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가 이제 7월 말경부터 이제 규제가 좀 들어가기 시작했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 영향이 이제 단일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인한 변동성도 꽤 많이 줄어들게 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면 소위 말하는 세론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올 수 있거나 또는 다시 대형주로서의 수급 쏠림이 또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변동성이 굉장히 완화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 효과는 굉장히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자야 이미 대규모 배당 정책을 발표를 했던 상황이고요. 사실 두 개의 회사가 뭐 사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기 때문에 결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뭐 전자가 더 좋으냐, 닉스가 더 좋으냐. 사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선호되었었던 거는 맞습니다. 최근 1, 2주 동안은요. 왜냐하면 일단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리다임 상장 이슈까지 거버넌스 이슈까지 계속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올라올 때 조금 더 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줬었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라고 하면 ADL 발행한 거라던가 그 다음에 솔리다임 상장으로 조금 거버넌스 이슈가 돼서 좀 투자 심리에 안 좋았었던 부분들을 이런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주 달래기가 충분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물량 소화의 과정일 것 같고요.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분석을 해가면서 좀 봐야긴 하겠습니다만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과 다른 점은 이제 이런 LTA 계약, 장기 계약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례가 어떻게 보면 2018년 사례일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는 사실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보고 과거 2017년, 18년 그때 당시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많이 지었을 때도 주가는 이미 선제적으로 2016년, 17년 동안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삼성전자 2배 올랐고 하이닉스가 3배 정도 올랐죠. 2018년도에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58조를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역대 최고치였죠. 근데 주가는 2018년 1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결국은 2018년 실적은 계속 나올 때마다 세론 나오고 그래서 주가는 2018년 내내 하락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막상 2019년도 가봤더니 2018년도에 예상되었던 실적 대비 거의 한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요 정도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선반영해서 전형적인 사이클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아라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일단은 장기 계약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마진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 정도로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일단은 하나 정도는 이제 좀 리스크를 제거한 거죠. 다만 과한 쏠림 이후의 조정 국면에서 이 조정 국면이 얼마큼 갈 거냐. 그리고 급등 이후에 지금 급락이 나온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횡보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다시 응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건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펀더멘털이라던가 앞으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데이터 AI와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MSG는 이제 주주 환원이었는데 이게 좀 기대를 했던 건데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하방은 단단하게 잡혀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기초 체력 펀더멘탈로 이제 과연 추가적인 위로 업사이드가 얼마가 있을까는 이제 한번 반도체 종목들 이제 대형주를 할 것이냐 소부장을 할 것이냐 요런 조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안에서의 세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고민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컨센은 100조 정도였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00조를 일단 보고 있는데 지금 주주 환원 자사주 소각만 40조 정도 규모고요. 이 부분만 연간으로 환산하면 100조 정도일 거고 배당으로 하게 되면 사실 더 큰 금액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장에서 세론이 나오지 않고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기대치만큼 또는 기대치보다 좋네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까지도 이제 앞으로 흐름도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주가가 빠졌을 때 내 매수가만 오면 또는 손실이 조금만 줄어들면 매도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투자 심리가 이러면 매도가 아니라 보유 최소한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지라는 심리로 이제 바뀔 시점이 올 겁니다. 근데 일단은 조금 주가가 굉장히 좀 빨리 올랐고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요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하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잡혔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급락하는 이유 계속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고 지금 연간으로 사이드카가 30번 이상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나왔었고. 근데 이제 이런 변동성들은
이제 점차 이제 좀 줄어들겠죠. 그것만으로도 외국인들이 돌아올 요소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 매수는 다시 한번 또 들어올 수 있는 환율이라던가 이런 거 고민해 봤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금 환경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통상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가 자존심에 지난번 시총이 한번 역전이 됐었잖아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주주 환원도 굉장히 세게 발표한 것의 일환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력도 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질문처럼 사실 그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항상 미국 기업들 대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인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화두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주주 환원을 해준 케이스가 사실 작년 올해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과거에는 사실 특히나 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사가 상장을 하고 나면 여전히 주주들의 회사가 아니라 내 회사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강했죠. 근데 올해부터 확실히 바뀐 거는 주주와의 소통, 환원에 대한 이야기, 배당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번 정부의 추진 역점 과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주를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의 주주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바뀌는 원년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미국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할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소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뭐 마이크론 대비해서 할인받을 이유는 사실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마이크론 대비 지금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 괴리율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결국은 ADR 대비 ADR이 내려와서 하이닉스 ADR이 내려와서 현재 주가에 맞춰지느냐, 한국에 있는 하이닉스가 올라가서 좀 따라잡느냐인데 한 20에서 30%의 갭은 항상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 닉스가 좀 더 올라가서 갭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게 아마 오늘 전 세계 투자자들도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 소식을 들었을 거고 나스닥 선물이라던가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시간에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식이 심리 게임이라고 느끼는 게 내려갈 때는 정말 무섭게 금리 문제, 유가 문제 다 그러지만 또 올라갈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특히 악재가 또 쏟아져 나오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악재에 대한 뉴스보다는 호재가 더 쏟아져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이런 호재들은 아마 미국 시장 오늘 밤에도 반도체 섹터에 굉장한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유가나 그 다음에 미국의 장기채 금리들 이런 부분들 전 세계의 금리들 장기채 금리들이 하방을 누르는 요소였죠. 반대로 전자의 실적과 전자닉스의 실적과 그다음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바닥을 지탱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넓은 박스권에서의 큰 변동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밑에 하단에 대한 지지 라인은 굉장히 단단해져 버렸죠. 예, 나올 것도 다 나왔고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재료 소멸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장기 재료들이기 때문에 아마 바텀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인데 금리라던가 유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길게 보면 다 해결될 재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가는 결국은 중동에서의 어떤 이슈들은 결국은 해결될 뭐 장기로 가더라도 어쨌든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막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장기채 금리도 10년물 기준으로 4.7,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7이고 그다음에 30년물 기준으로 5.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고점을 항상 그 정도를 터치를 해야 뉴스에서 나오고 이게 악재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4.7을 넘어가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그래도 조금 많이 받지만 30년물은 특히나 지금 시장에 영향을 계속 강력하게 하는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금리보다는 대외적인 환경, 수급 환경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게 30년물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시장 금리가 빠진다고 해서 장기채 금리가 빠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적인 갭이 분명히 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수급적인 해소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들.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에 많은 그 빅테크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장기채를 팔아서 다른 회사채로 옮겨가는 그런 일시적인 수요 공급이 좀 수급이 소위 말해서 꼬여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결국은 해소될 이슈들이라고 보고 이 부분들은 감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좀 약간 막연하긴 합니다만 뭔가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 정부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요 라인 때 가면 뉴스에는 나오지만 그리고 주가에는 반영이 이미 됐지만 항상 그 부분에 타코가 나오는 이유가 항상 그랬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 정도 하루 정도 더 빠지면 아주 좋은 매수 기회였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도요. 바닥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 위치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보다 한 타이밍 좀 빠르게 하이닉스 주주 환원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는 그런 주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인베스팅 차원에서는 떨어질 때마다 사셔도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트레이딩 구간에서는 과연 내일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는 사실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물려도 된다. 트레이딩 하려고 들어갔지만 물려도 된다. 사실 뭐 그런 증시의 우스갯농담으로 트레이딩 하러 갔지만 물려서 장기 투자되는 분들도 많은데 닉스나 전자는 지금 그런 위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부 요인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짧은 호흡으로 사서 오늘 사서 안 오르면 짧은 시간 안에 매도하고 나오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지만 혹시 오늘처럼 너무 생각지도 못한 장초반 급락으로 인해서 못 팔겠다, 손절매를 못 하겠다 해서 물려서 가겠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래도 괜찮은 위치라고 봐요. 어차피 주식을 바닥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V자 반등 볼 때 그 V자 반등의 혜택을 누린 사람은 기존에 물려서 내려왔던 사람이 그 혜택을 보는 거지 정말 잘해서 고점에 딱 팔아가지고 저점에서 딱 사서 그 V자 반등을 내가 오롯이 다 수익 냈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 가상의 인물은 없습니다. 그 가상의 인물은 없고 통상적으로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런 인물은 없다라고 보시고 결국은 주식을 일정 부분 물려가면서 매수를 해야 그 반등을 줄 때 세게 그 반등을 다 오롯이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얼만큼 현금을 갖고 있느냐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이제 악재들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해소됐다. 다만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제 대형주를 사느냐 중소형주를 사느냐에 따라서 또는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리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매를 해보셔도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를 할 때 뭐 금리만 지금 당장은 사실 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 이슈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금리 이슈는 지난주 말부터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세게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 명분 삼아서 하는 부분들이 크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되어 가고 있죠. 그 우리나라 이제 V코스피를 보게 되면 6월달, 7월달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지난주부터 V코스피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씩 넘게 급락을 했었고, 이 부분들은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합산 8조 정도까지 갔던 것 같거든요. 18조네요. 18조 정도까지 갔던 게 지금 이제 5조 원대까지 줄었어요. 이제 8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그쪽에서 자금을 좀 빼고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주가도 좀 많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V코스피의 변동성을 낮추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많은 환경을 고려하지만 이렇게 너무 변동성이 커버리면 그 본인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굳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대체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반도체 살 거면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 미국 본주도 있는데 굳이 한국에다 몰빵을 할 이유가 한국에다가 투자를 비중을 계속 높여서 가져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변동성이 너무 커서 줄이다가 이제 8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이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돌아올 여유는 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환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실 1,600원을 가네마네 했던 게 한 달 전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이제 ADR 상장하면서 주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환전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나라 캐펙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환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1,500원이 깨고 내려왔었고 이제 1,300원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이 안 들어왔던 거는 이제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졌습니다. 환율도 떨어지고, 근데 실적도 좋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던 거는 굉장히 큰 변동성들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차 해소가 되어가고 있고 저희 회사 연구원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합산이 한 3조 원대 들어가면 이게 이런 걸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나 또는 레버리지 ETF를 매매함에 있어서 종가 근처에 엄청난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2시 반부터 3시 반 정도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엄청나게 나가고. 근데 이 왜 그러냐면 종가 기준으로 그들의 순자산 가치라던가 그러니까 주식을 살 거 사고 해지할 거 해지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장중에 하면 이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 막판에 또 변동을 하게 되면 또 막판에 엄청난 더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장중에는 일단 흘러가는 일정 부분만 하다가 장 막판에 이런 이제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델타 헤지라던가 이런 헤지하는 방법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의 사이즈가 우리나라가 너무 작았던 거죠. 근데 이 범위가 한 3조 원대로 들어오면 합산 ETF가 3조 원대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시총 사이즈가 되는 거죠. 지금 하루에 일주일에 한 5천억 정도씩 이제 좀 자산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변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5조 원대까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한 8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변동성은 이제 우리나라 ETF 이게 변동성들은 외국인들이 감내할 정도, 외국인들이 용인할 정도의 변동성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결론적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일 수도 있는데 5월 달부터 시작된 그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변동성을 이제 촉발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6월 달, 7월 달 엄청난 급등과 급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진이 8월 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때마침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책이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8월 중하순부터는 시장의 변동성도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9월부터는 조금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틀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도주는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종목이 될까, 어떤 섹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치열하게 8월 시장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일단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테마주잖아요. 우리가 대북 산업이라고 하지 않고 아직은 대북 테마라고 하는 것처럼 아직은 테마주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 여름, 봄에서 여름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했던 게 대북주입니다. 근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있는 그런 테마주들을 사실 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돈 잘 버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고 테마주가 아니어도 실적과 그런 소위 말한 내러티브적인 모멘텀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씀 주셨던 화장품, 그다음에 AI도 마찬가지고요.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 테마주들, 그다음에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북주는 일단 한번 시장에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해봤던 섹터이기도 한데 결말이 안 좋았던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조차 예측하는 것조차 알 수가 없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북한과의 관계를 예측한다? 사실 그 부분은 사실 더 어려운 부분들이라 봐서 그리고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면 그렇게 시장의 자금이 쏠릴 수 있다라고 봐요. 주도주가 아예 없다면. 왜냐하면 주도주가 없고 테마주장이고 그다음에 종목별 순환매장이라고 하면 대북주 섹터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엄연한 섹터들이 살아있고 돈 버는 기업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대북주 테마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 같은 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으로 또 쏠림이 또 싹 와버리면 테마주에서는 자금이 쏙 빠져나가는 장이었죠. 최근에 이제 8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수급 줄다리기가 굉장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변동성은 살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 그 외의 섹터들이 계속 수급 줄다리기가 하루에 2번에서 3번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대북주가 껴들어오는 상황이다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그쪽 대비 실익이 너무 실익이 좀 작지 않을까. 만약에 전자닉스가 계속 힘을 빌빌거리고 다른 섹터들이 죽어버린다고 하면 테마주도 살겠죠. 내년에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1000조입니다. 1000조. 거기서 대북주가 기여할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메인 자금들은 결국은 큰 주식들로 가게 돼 있고요. 이제 9월 달에는 더군다나 이제 코스닥 셀렉트 지수라던가 여러 가지 세부 벤치마크들이 많이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실익이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테마주들은. 솔리담 이슈가 나오고 거버넌스 이슈가 나오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뒤집으려면 반드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 또는 상장을 하더라도 기존 하이닉스 주주들한테 주식을 좀 나눠주던가 그런 정도의 주주 환원이 있어줘야 그 솔리다임 상장이 아마 시장에서의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분위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과거에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할 때처럼 뚝 떼가지고 그냥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해버린다 라고 하면 투자자들 다 도망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럴 확률은 저는 지금 분위기상 또는 지금 지금 정권에서의 분위기상으로는 사실 허용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봐서 그 솔리다임 상장 이슈권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회사와 주주 간에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이 업계에 속하신 분들도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고점에서 30% 이상 하이닉스가 모두 둘 다 고점에서 3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대로 보면 주도주에서 탈락입니다. 탈락이고 그 수급이 이제 코스피 다른 주도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수급을 과연 다른 섹터들이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봐도 아직까지 너무 약한 것 같고 이제 슬슬 보면 소부장들 중에서는 이제 증가율 측면에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앞지르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가 당연히 말도 안 되게 높지만 주가라는 게 주가라는 거는 사실 증가율 부분을 고민을 더 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7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여전히 돈 하반기에 내년에 많이 버는 건 알겠는데 이제 증가율 줄어드는 거 아니야? 또는 내년도 실적 믿을 수 있어 라는 의구심이 촉발돼서 7월 달에 하락이 나온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소부장을 할 것이냐 전자닉스를 할 것이냐 고민을 아마 하게 될 건데 확실한 거는 상반기처럼 5월달 6월달처럼 전자닉스가 모든 수급을 다 가져가는 장은 분명히 지났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포트에서 반도체 포트 일단 물론 당연히 전자닉스를 포트 일정 부분 가져가게는 가야 됩니다. 특히나 반도체 비중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그 중에서 전자닉스가 반도체 포트에서 전자닉스가 100%였다면 이제는 그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대신에 소부장들을 넣을 만한 이제 룸은 충분히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7월달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락 이후에 지금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들이 다 이제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 하는 장입니다. 이제 그 구간이 이제 8월달까지 해서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노려봐야 되는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기업들은 지금 이미 이평선 정배를 만들어가는 기업들도 있고요. 전고점까지 벌써 이미 트라이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주를 살 것이냐 또는 지금 소부장 1등주를 살 것이냐 또는 아직 덜 올라온 소부장을 살 것이냐
라고 고민해 보신다면 지금은 사실 뭘 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키 맞추기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한 1, 2주 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좀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종목들 간의 탄력 격차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대장주를 사셔야 됩니다. 먼저 가는 게 더 센 종목일 거고요. 떨어질 때 덜 떨어질 거고 올라가는 주식들이 시장에 선택을 받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주일 건데 사실 지금도 먼저 지금 8월, 7월 말 대비 한 30에서 50%씩 올라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도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더 빠르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다른 종목을 팔아서 더 빠른 종목도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종목이 좋기 때문에 샀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렵게 분석할 필요 없이 그 종목이 대장주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6월달, 7월달은 워낙에 쏠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팔아서 코스닥을 팔아서 코스피를 샀다. 정확히는 전자닉스를 샀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수급이 조금 어느 정도 퍼지면서 변동성 줄어드는 과정이 지금 8월달 진행되고 있고 이제 올 상반기에 전자닉스 비중이 작아서 고생을 하셨던 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다면 이제 하반기는 내가 종목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수익률 격차가 만회할 수도 있다. 연간으로 수익률 격차 만회하실 수 있는 그런 장이 저는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공용 장비가 되겠죠.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면 소재 부품 장비인데 역사적으로 항상 장비가 항상 고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미국 기업들 대비하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항상 고퍼에 팔아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 종목들이긴 한데 일단 지금 그 논리가 또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전히 비싼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2주 전이었죠. 하이닉스가 결국은이라기보다는 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에 대한 대규모 캐펙스 투자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부장들이 급등을 했는데 결국은 하이닉스가 돈을 쓰는 거고 그 수혜를 소부장들이 받는 거죠. 이건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종목들이 장비주들이 많이 될 거예요. 먼저 공장을 지으면 그 안에 장비부터 채워야 되니까. 뭐 호남 반도체 이 이슈는 좀 먼 이슈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평택이나 청주에 있는 부분들 투자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미 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종목을 찍어드리기보다 ETF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액티브 ETF들, 그 다음에 AI 그 관련된 반도체 ETF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상위에 포지션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이 결국은 그 ETF 매니저들이 좋게 본다라는 건데 공통적으로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좋으니까 상위에 놨겠죠. 그러면 조금 종목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단축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성장주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만약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지금 최근 몇 주간은 기술적인 반등의 일환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로봇주, LG 그룹주들보다는 로봇 소부장들이 더 빨리 움직였었거든요. 잘 뜯어보면 아직까지 LG 그룹주들은 로봇 관련 매출이 좀 많이 적고요. 현대차는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큰 주식들이고 로봇 관련 이슈로는 부각이 좀 덜 되는 것 같고 이제 지금은 덜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로봇주들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다른 로봇주들 부품이 실적은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실적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가올 미래라는 건 확실한 거죠. 분명히 금리가 또 진정되고 다시 신전매가 또 돈다면 로봇주들은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 좀 일치합니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도 살 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나오는 로봇주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SPG 같은 기업들이라던가 이제 뭐 몇몇 종목들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로봇주들이 올해 상반기에 섹터 액션으로 전부 다 올라갔다라면 지금은 좀 수급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고 개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태라고 봅니다. 다만 로봇 테마 지금 사실 아직은 저는 로봇은 테마라고 봅니다. 산업으로 보기에는 아직 실적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2차 전지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10년 걸렸거든요. 2014년, 15년도에 한번 대규모로 움직였다가 본격적으로 로봇 2차 전지가
테마에서 산업으로 바뀌게 된 건 2022, 2023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 기술의 발전 때문에 좀 앞당겨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로봇은 결국은 언젠가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미래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상반기에 올해 2026년 상반기에 보여줬던 시세보다 더 큰 시세가 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점은 사실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인베스팅 관점이다. 싸게 사서 기다릴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이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건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실 밸류 뭐 현대차나 LG그룹주를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사면 뭐 여전히 살만하죠. 근데 결국은 그 주식들은 이제 점점 로봇 주식들로 좀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트리거가 나올 때까지 뭐 단기 트리거는 아마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올해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배분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꾸준한 우상향이거든요. 근데 횡보를 석 달만 해도요 지겨워서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 부분 떨어졌을 때 급락했을 때 매매할 정도로의 매매는 좋기는 한데요. 지금 로봇에 대한 비중을 많이 실어서 뭔가 로봇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배팅하는 건 좋은데 매수하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면 또는 반대로 또 반도체 쪽으로 또 돈이 쏠려버리면 로봇은 또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천을 매매하시기에는 좋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비중으로 투자하시기엔 좀 이른 시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번에 아마 하락할 때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 하루가 두근두근 거리고 위험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고 운 좋게도 뭐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그 인버스 레버리지 ETF를 사셨다고 하더라도 수익 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는 정말 단기 매매, 단기 급등과 단기 급락 때 사용을 하는 거지 이걸 장기 투자용으로 가져가는 상품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과 슬리피지와 이런 부분들 녹아나기 때문에 장기 투자용으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고요. 레버리지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회복하는 것도 사실 쉽지 그 한번 거기서 타격을 입게 되면 투자자들 심리상 더 크게 위험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7월달 하락이 자연재해급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던 거는 하이닉스가 떨어지니까 레버리지가 떨어지고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본주를 팔아서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사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벌 때는 좋지만 이게 하락할 때 내가 통제를 분명히 못할 확률이 매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락할 때 그 리스크 통제를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시는 거는 딱 시나리오를 세워 놓으시고 오늘 사서 3일 안에 판다. 3일 안에 반응 없으면 바로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적용하셔야 되지 한 마이너스 3% 5% 물렸으니까 올라오면 팔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공이 더 안 좋은 게 이렇게 자잘한 성공을 하다가 주시장은 승률의 게임이 아닙니다. 1승 9승 1패를 하더라도 마지막 1패의 모든 자금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주식 게임이거든요. 주식이라는 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거 물렸다가 올라오면 성공해 한번 그 기억이 있어라고 해가지고 했다가 거기가 마지막에 된통 물려버리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딱 내가 가격 시나리오 세워서 하실 거면 뭐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하신다면 시나리오를 세워서 여기서 사서 여기 올라가면 팔고 여기 깨지면 팔아야지. 딱 손절과 익절을 딱 정확히 정해서 시나리오 세워서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 투자 자녀들은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계속 고평가 받을 거다라는 것도 있지만 뭐 이건 제 바람이 섞인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주주 환원도 생각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게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면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 예를 들어서 괴리율 10% 정도가 줄었다라고 하면 그게 뭐 숏이든 롱이든 ADR 사는 게 의미가 있지만 30% 이상 벗어난 상황에서라고 하면 우리나라 본주 사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죠. 더군다나
해외 주식으로 수익 나면 세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 한국인 투자자가 ADR을 사야 하는 이유는 사실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뭐 투자한 분들마다 뭐 성향이 생각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 질문은 뭐 길게 대답할 필요도 없이 전혀 이유 없다라고 생각합니다.